예, 최근에 스카이캐슬이라는 사교육 문제를 다룬 드라마가 히트를 쳤지요. 그걸 JTBC에서 했는데 중앙일보가 사교육 문제와 계급의 문제를 다루는 보도를 합니다. 근데 그 드라마 나가고 난 뒤에 다 그런 코디네이터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 아들 서울 의대 좀 보내자 이런 게 유행이었다는데, 그래서 참 본연적인 목적이 뭔지 저는 궁금해요.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 해 사교육비는 18조 6,223억이라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사교육비에 한 최소 5배 이상은 더 사교육비가 지출되지 않나 이래 봅니다. 자, 여기에 따르면 한 명이 월 27만 1,000원을 지출하고 사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한 거고요. 그러니까 사교육 받는 사람은 그것보다 훨씬 많겠지요. 그리고 제일 많이 사교육비가 들어가는 나이는 16세 중3으로 1인당 연간 511만 원을 쓰고, 초중 고등학교에 이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70.5%고 50만 원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가정이 18.4%로 나온답니다. 이것도 뻥이라고 봅니다. 자, 부모의 교육 정도에 따라 사교육비도 차이가 있는데 월 50만 원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비율이 아버지가 중졸 이하 학력일 가능성은 4.8%, 대학원 졸업 학력일 가능성은 33.7%로 사교육비를 월 50만 원 이상 많이 지출하는 가정은 아버지가 대체로 교육비를 많이 받고 이렇게 부자일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확실히 높습니다. 7배나 높대요. 어머니가 중졸일 때는 월 50만 원 이상 지출이 4.9%인데 어머니가 대학원 졸업 학력일 경우에는 35.3%로 높다는 겁니다. 별로 보면 월 400에서 8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버는 가정이 50만 원 이상의 지출을 하는 그런 일이 집단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돈을 많이 벌어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성적 순으로 보면 상위 10% 이내의 학생들이 26.1%가 50만 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앙일보는 분당을 넘어 용인까지 대치동 캐슬 즉 사교육은 특구가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이해찬이 교육부 장관을 할 때는 논술을 강조해서 논술 학원이 떴는데 이제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된 이후에는, 그러니까 2007년 이후에는 입시 코디가 등장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학생부 종합 전형이 확대된 이후에는 이제 이 코디가 학생부를 만드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입시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사교육이 다양하게 발전해 왔지만은 가는 방향은 점점 정부가 사교육 부를 되살리고 있고 비용이 감당되는 부유층만 유리하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확해진 부분이 되고 있어요. 근데 입시 제도 자체도 부유층만 유리해져 버리게 됐습니다. 사교육 비용이 많아서 부유층이 유리한 게 아니라 입시 제도 자체가 사교육비를 많이 쓰는 부유층에 유리하도록 아예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교육비를 코디나부터 학교와의 관계부터 여러 가지 학생 종합부 이런 부분에서 많이 그런 것과 관련되는 부분에 컨설팅 등 많은 부분에 지출을 하면 그 사람이 훨씬 더 대학에 확률적으로 좋은 대학에 갈 확률이 높아지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이종배 대표하고 밥을 먹다가 이 대표, 당신이 하는 요즘 공정사의 이 조직이 굉장히 한국의 사교육에 대한 또 지금 대학 입시가 부유한 층에 유리하게 되어가는 특권층에 유리하게 되어가는 방향으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다수가 분노할 소지가 충분하고 학력고사를 실시해서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심플하게 가게 되면 입학사정관이니 학생분이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그런 주장을 안 하느냐 하니까 그게 또 그렇지가 않대요. 왜냐하면 영남 지역의 일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성적이 굉장히 낮은데 전국에 비해.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정시가 아닌 수시, 즉 학생분이 이런 걸 통해서 소발에 소 뒷발치다 지잡은 격으로 또 자기 자식이 그런 행운을 혹시 받을까봐 다들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전부의 이기주의를 교묘하게 악용해가지고 아주 소수 상류층, 부유한 층들이 자기 자식들은 좋은데 다 집어넣는 걸로 가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희한한 비리, 부정, 한마디로 뒷구멍 입학이 횡행하는 이런 입시 제도가 내 자식도 혹시 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심리를 심어주면서 진짜 그 구멍으로는 대부분 부유층, 권력층 자식들이 다 기어 들어가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이에요. 저보고 무슨 뭐 꼴통이다, 수구다, 무슨 통일 평화 반대한다, 반북이다, 전쟁 세력이다, 무슨 복지 반대한다. 옛날에 사람 쿨한 줄 봤는데 그러지 않네. 이렇게 위선 떠는 좌파 진보 떨거지들 내 말 분명히 들으세요. 대한민국의 입시에 대해서 나처럼 이야기하는 양심적인 사람이 있으면 하나 나와봐라는 거예요. 자, 유튜버 방송하고 나면 돈 있고 부유한 사람이 후원하기 쉬운데 이런 소리 하면 이 방송 듣는 부유한 권력층들이 저를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제 아는 지인이 한국의 최고 고급 호텔 휘트리스에서 제 이름 이야기하니까 고개 갸웃갸웃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사교육비를 월 100만 원 쓴다라는 사람이 자사고 준비생에는 43%, 일반고에는 9%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3 학생의 43%는 월 100만 원 이상을 갖다가 쓰는데 이 사람은 자사고 희망 학생이 40.5, 과학고 영재학교 희망 학생이 31.6, 외고 국제고 희망 학생이 20.6으로 이 월 평균 100만 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고는 9%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사교육비 지출이 이 정도로 많다는 것은 부모 소득이 웬만히 높지 않으면 특목고나 자사고에 보내기 어렵다라는 거고,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도 사교육이 좌지우지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고등학교 진학해서도 이런 특목고와 일반고 간의 사교육비 차이가 크다라는 거예요. 과학고, 영재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1 학생의 37.7%가 별 평균 사교육비로 100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데 일반 고등학교는 13.7%만 그렇다는 겁니다. 중3 때 고등학교 2학년 수준 이상으로 배우는 학생이 영재학교 과학고가 54.5%, 일반고는 5.9%, 10배 이상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돈과 돈에 의한 정보, 이것이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또 더 불편한 진실은 스카이, 그러니까 서울대 연고대 학생의 고소득층 부모 비율이 46%인 거예요. 여기서 고소득층이라는 것은 소득 상위 20%, 국민을 100으로 봤을 때 상위 20%에 해당되는 학생이 46%, 다른 대학의 2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대는 더 높아서 55%나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위 20% 안에는 9분위도 있고 10분위도 있어요. 그러니까 80%에서 90% 되는 사람은 이 스카이 대학 중에서 이 8, 9에 해당되는 9분위는 17%고 10분위가 38%라는 겁니다. 의대생이. 자, 이건 뭔가 하면 9, 10분위 중에서도 최종 10분위가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거죠. 뭘로 갖고 있는가 하면 장학금 신청자인데, 그런데 장학금 신청자가 스카이 대학생 중에서 장학금을 신청한 사람은 4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머지 57%는 이미 뭐 개별적으로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거나 이미 부모 소득이 높아서
이 장학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국가 장학금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정의 학생들이 받고 높은 가정의 학생들은 이걸 받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아예 이거 내 저거 신청해봤자 우리는 부모가 잘 살아서 못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한 70% 이렇게 진짜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종배 대표가 한 70 몇 프로라 한 것이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에는 성적 장학금이 없대요. 한국에는 이 성적 장학에 따라서 국가 장학금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왜? 아이비리그 대학에는 이 부모의 소득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그냥 학교가 기숙사비나 장학금 부분 등에 대해서 대폭적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학비 벌려고 일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은 다 다른 어떤 목적이나 이유가 있어서 하는데, 한국에는 한마디로 대학생들이 없는 집에서 대학을 간혹 들어가도 이제는 돈을 벌어서 대학에 다니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벌어지고 있어서 결국은 취업까지 가게 되면 이 부유층, 상류층이 가지고 있는 취업에 관련되는 부모의 백, 그 다음에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스펙, 그리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또 대학에 가서도 뒤처진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 현실입니다. 이런 입시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적합 학력고사 시스템으로 복귀되어야 된다 주장합니다. 자, 지금 드루킹 사건으로 김경수가 구속된 이후에 여권이 사법부를 향해서 공격하는 일은 이건 차원을 넘어서서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상권 분립을 파괴하고 있고 국가의 통치 시스템을 파괴하는 단계로 지금 집권 여당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법농단이니 폐언이 하면서 결국은 뭡니까? 자신들의 위주로 판사들을 줄세우기 하기 위해서 양승태를 처벌하고 있고, 또 다르게 보면 이석기 통진당 해산에 대한 보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성낙송 사법연수원장이 이렇게 퇴임을 했습니다. 61세로 원로지요. 그런데 퇴임사에서 현재 법원은 사상 초유의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자, 지난 시절 우리의 잘못이 없는지 돌아보는 과정에서 그 진위를 의심받으며 생살이 에이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 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다른 누구를 탓하지는 않겠다. 이러면서 지금 사법부에 벌어지는 상황에서 나만 홀로 비껴서서 안위를 추구하지 않는가, 이런 자문도 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 사법부의 독립은 우리가 꽃피우고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다라고 말을 하면서 법관 탄핵이나 지금 벌이고 있는 사법농단 적폐청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지난번에 판사들이 국회를 보고 판사들을 탄핵해달라고 양승태 관련 했던 전국 법관회의라는 희한한 모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이 모임에서 지금 이 대표회의가 김경수 지사를 법적 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민주당 등 여권의 집중적인 공격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판사회의가 아니라 일부 몰직한 패거리 좌파 판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요. 자, 내 사상이 옳고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사들도 자기 생각이 있을 수 있지요. 다만 집단적으로 이렇게 사법부를 공격하면서 적폐청산을 사법부 압박의 도구로 쓰고 있는 과정에 지금 감히 김경수를 구속시켜 이거 용납할 수 없다라고 나서고 있는 민주당과 청와대 그 사주를 하는 행위는 누가 봐도 한마디로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죠. 그러면 내 이념과 사상을 떠나서 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면 판사들이 다 앞장서서 그것도 그래서는 안 된다 하고 이념을 떠나서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요. 이 정치 쓰레기 판사들이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들은
사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됐다고 동료 판사들을 탄핵하라 했어요. 그런데 정작 지금 사법부의 독립, 즉 재판 결과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협박을 하는 이 외부 민주당의 압력에 대해서는 침묵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지난번에 법관의 이 부분을 주도한 사람이 진보 성향의 각종 연구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김명수 이하 사법부를 장악해서 마치 전체 판사를 대표하는 양 주도했다 이렇게 비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입법부의 즉 민주당의 과도한 사법부 공격에 대해 우려를 좀 표시를 하자라는 법관 대표의 소집 요구가 부결됐다는 겁니다.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했는데 임시 이런 사법부에 대한 협박에 대응하자라는 회의 개최 여부가 전체 119명 대표 중에 투표에 참가한 77명이 있었고 그 중에 60명이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관 회의라고 해서 전체 판사들이 투표해야 될 건데 판사들의 대표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판사들, 각급 판사들 모임의 대표들이라는 사람이 투표를 했는데 그 중에 77명이 참석했고 60명이 반대했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쓰레기들이에요. 자, 의장 명의로 입장을 표현하자는 안건도 그러면 전체가 입장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의장이라도 입장을 내자라는 것이 78명 중에 43명이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장이 입장 표명도 안 하고 임시 소집도 안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면 임시 소집에서 이 국회가 자꾸 특정 정당이 사법부를 비판하냐?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입장을 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도 한 소리를 내자. 고작 이거였는데 그 내용은 김경수 실형 선고 이후에 그 성창호 부장판사를 적폐판사로 공격하며 탄핵 추진까지 협박을 했었지요. 자, 그래서 이 법관 대표회의 멤버인 서경환 부장판사가 게시판에 법관 대표회의에서 이걸 좀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여러 판사들이 호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랬는데 법관회의 지도부에서 투표를 거쳐서 이걸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자 했고 결국은 그걸 하기 위해서 임시회의를 할 것인가 하는 여부가 이 대표자들 투표에서 부결돼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법관 대표회의 지도부 13명 중 7명이 진보적 판사 그 연구단체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전국의 법관회의를 소수가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전체 판사들의 의견이냐 하는 겁니다. 그럼 이쯤 되면 판사들이 어떻게 해야 정상이겠습니까? 전체 판사들 전부의 모임을 열자. 하루 재판하지 말고 체육관이나 모여서 그래서 투표해서 결정하자라고 해야 될 건데 지금 침묵이 지배하고 있어요. 인간이 출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대체로 이렇게 잘난 인간들, 남의 운명에 결정하는 인간들이 이렇게 비겁하다는 겁니다. 민주주의는요.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 의해 유지되는 거지 다수의 비겁한 사람에 의해 유지된다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소리도 못 내는 상당수 판관들은 판사들은 참담하다라는 입장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집권 여당이 판사들을 이렇게 겨냥해서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탄핵하겠다. 이거야말로 사법농단을 집권 여당이 지금 벌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농단으로 양승태 일당을 처벌했다면 이 일 또한 처벌돼야 되지요. 이렇게 협박하는 놈을 검찰이 기소하라고 판사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 법관 대표는 사실상 여당의 판사 공격을 암묵적으로 승인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왜 그런지 몰라요. 이 사람도 비겁한 사람이네. 한 소장 판사는 법관이라면 당연히 목소리를 내야 하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 상황에 대해서도 침묵하는 법관 대표회의를 더 신뢰할 수 없다라고 했고, 결국 법관 대표회의라는 게 얼마나 이 당파성이 있는 조직이냐, 이게 드러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관 대표회의가 아니라 여당 대표회의, 안 그러면 문재인의 줄선 판사 대표회의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옛날에 양승태 때는 저들이 이전 정권의 줄선 판사들을 처벌하라고 탄핵 결의를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그런 목소리를 내면 저그들 편에 불리할까봐, 줄선 사람한테 찍힐까봐 침묵을 하고 있어요. 에이, 그만하겠습니다, 진짜. 자, 이걸 투표에 붙였다라는 것도 웃기는 지랄들이에요. 지난번에 양승태 부분과 관련해 이 법원의 일부가 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자체 조사 결과에 의해서 나왔다 이랬을 때 저들은 투표 없이 헌정유린 관계자들에 대해서 엄정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대표들끼리 발표했어요. 그런데 저들한테 좀 불리한, 저들 정파에 불리한 거는 투표 붙인다 해서 부결시켜버립니다. 지금 손혜원에 대해서 부르지도 않고 있는 검찰, 그리고 그 지시를 하는 수뇌부, 그리고 정치 판사들이 난무하고 있는 사법부, 한 나라가 무너질 때는요, 이렇게 국가의 최고 엘리트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변호사 돼갖고 또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판검사 하는 동안에 국가를 위한 봉사로서 정의롭게 하면 될 건데 또 이 짓거리 하고 자빠졌어요. 이런 것들을 판사, 검사라고 믿고요, 대한민국이 살아야 됩니까? 정말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자, 이제 판사라고 하지 말고요, 덩신이라고 머리에 붙이고 다니세요.